한국이 없는 세상은 지옥입니다. 독일 라인메탈 이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32년 방산 경력의 동유럽 총괄이 한국을 찬양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9년, 한국은 일주일. 독일은 18대, 한국은 280대. 숫자 하나하나가 이 사진의 얼굴을 창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경쟁자를 무너뜨리러 한국에 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그의 입에서 나온 건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창원에서 목격한 5개의 신기록,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한국이 없는 세상은 지옥입니다.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때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독일 뒤셀도르프 라인메탈 본사 이사회장 12명의 임원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죠. 당연합니다. 32년간 독일 전차를 팔아온 사람이, 동유럽의 황제라 불리던 사람이 경쟁국을 찬양하고 있으니까요. 슈타인호프 이사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CEO 프란츠 밀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9년 걸리는 일을 한국은 일주일 만에 해냅니다.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누군가 헛웃음을 쳤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6개월 전이었다면 똑같이 반응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직접 봤습니다. 창원의 새벽 공기, 280대의 전차가 줄지어 선 생산 라인, 8분 만에 고장을 수리하는 기술자들, 82kg짜리 현지어 매뉴얼 더미,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들의 눈빛.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하게 됐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들어 스크린을 켰습니다. 이건 6개월 전 이야기입니다. 6개월 전. 저는 마르쿠스 슈타인호프입니다. 57세. 라인메탈 디펜스 동유럽 총괄이사. 32년간 독일 방위산업에 몸담아 온 사람이죠. 그때까지 제 인생은 완벽했습니다. 1990년대 초 동유럽이 나토에 가입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폴란드,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소련제 고철 덩어리들을 레오파르트 2로 교체하는 작업. 그게 제 일이었죠. 동유럽의 황제, 동료들이 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이었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30년간 동유럽에 깔린 독일제 전차의 절반 이상이 제 손을 거쳤으니까요. 사무실 벽에는 각국 국방장관들과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바르샤바, 프라하, 부다페스트, 부쿠레슈티. 그들 모두 제 전화를 받았고 제 제안을 경청했습니다. 저는 독일 방산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아니, 독일 방산 자체가 자존심이었죠. 그해 봄, 사무실 창밖으로 라인강이 보였습니다. 강 건너편에는 우리 공장 굴뚝이 서 있었고 저는 커피를 마시며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이 폴란드에 전차 팔겠다고? 부하 직원 안나 베버가 보고서를 들고 왔을 때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K2 전차요. 1000대 규모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1000대?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장난하나? K2가 뭔지 알아? 알죠. K1의 후속 모델이요. K1이 레오파르트 기술 기반이니까 사실상 우리 손잡벌 되는 전차죠. 그래, 바로 그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를 이길 순 없어. 폴란드도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걸 알 거야.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틀렸는지. 한국 전차에 대한 제 인식은 명확했습니다. 싼 맛에 사는 물건. 솔직히 말해서 그랬습니다. K1 전차가 레오파르트 기술을 도입해서 만들어졌다는 건 업계에서 다 아는 사실이었죠. 1980년대 한국이 독일에서 기술을 배워갔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자기들 전차를 만들었고요. 카피캣, 독일 방산업계에서 한국을 부르는 별명이었습니다. 좋게 말해서 카피캣이고 나쁘게 말하면 기술 도둑이죠. 물론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한국이 빠르긴 빨라요. 납기일 맞추는 건 기가 막히게 잘하죠. 하지만 그게 다예요. 품질은 우리와 비교가 안 됩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레오파르트 EH7은 세계 최고의 전차야.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었습니다. 70톤 괴물, 120mm 활강포, 복합장갑, 나토 표준. 이걸 뭘로 이겨? 실제로 레오파르트는 전설이었습니다. 걸프전에서 증명됐고, 시리아에서 증명됐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증명되고 있죠. 독일 공학의 정수. 그게 레오파르트입니다. 한국 K2. 실전 경험도 없는 신생 전차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제 자존심에 뿌리는 아버지였습니다. 한스 슈타이노프. 1970년대 미넨 크로스마페이 공장에서 일했던 기술자. 레오파르트 1 생산 라인의 품질 관리 담당이었죠. 어린 시절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가 저를 공장에 데려갔을 때 거대한 철 덩어리들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튀고 기계 소리가 귀를 찢었죠. 마르쿠스, 저것 봐라. 아버지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완성된 레오파르트 1이 공장 문을 나서고 있었죠. 올리브색 철갑이 햇빛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저게 독일이다. 저게 우리가 만든 거야. 아버지의 눈이 빛났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제일 많이, 제일 잘 만들어. 그게 독일 전차야. 1980년대 레오파르트 2 시대가 열렸습니다. 아버지는 새 공장 라인 구축에 참여했고 저는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죠. 그때 독일은 연간 300대 이상의 전차를 생산했습니다. 300대. 그 숫자를 기억하세요. 나중에 중요해집니다. 아버지는 은퇴할 때까지 그 자부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병상에서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죠. 마르쿠스, 독일 전차는 세계 최고다. 이 자존심을 지켜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32년간 그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제가 이 업계에 발을 들인 1992년, 독일은 여전히 연간 200대 이상을 생산했습니다. 냉전이 끝났지만 동유럽 시장이 열렸으니까요. 2000년대 생산량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연간 100대, 50대, 30대, 그리고 지금 18대, 연간 18대. 이 숫자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버지 시대의 300대가 18대로 쪼그라들다니. 예산 문제입니다. 회사 측 설명이었죠. 냉전이 끝났으니까요. 수요가 없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유럽에서 전쟁이 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평화의 시대, 군축의 시대, 전차 만들 돈으로 복지에 쓰자. 그게 유럽의 합의였습니다. 그래서 생산 라인을 줄였습니다. 숙련공들이 은퇴했고 후배를 뽑지 않았습니다. 공장 절반이 문을 닫았죠.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전쟁 안 나니까 주문 들어오면 그때 만들면 되니까. 그런데 전쟁이 났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유럽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평화, 그런 건 없었습니다. 러시아 탱크가 키이우를 향해 밀려들고 있었고 나토 동쪽 국경이 불안에 떨고 있었죠. 전차가 필요합니다. 폴란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레오파르트2 추가 구매하고 싶습니다. 200대요. 급합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알겠습니다. 일정 조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생산팀에 연락했습니다. 돌아온 대답에 저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9년이요. 200대 생산하려면 최소 9년 걸립니다. 지금 라인으로는 연간 18대가 한계예요. 부품 조달까지 고려하면 더 걸릴 수도 있고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9년. 러시아 탱크가 국경에서 100km 거리에 있는데 9년을 기다리라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지. 하지만 저는 여전히 자신 있었습니다. 느리면 어때요? 품질은 우리가 최고잖아요. 한국처럼 빨리빨리 만들어봤자 전장에서 고장나면 무슨 소용이에요. 독일제는 고장이 안 나. 제가 늘 하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사실은 아니었죠. 레오파르트도 고장납니다. 모든 기계가 그렇듯이. 하지만 고장나면 어떻게 해요? 독일 기술자가 와서 고쳐주면 되죠. AS 최고. 그게 독일이야.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한국이 AS를 어떻게 해요? 유럽에서 한국까지 얼마나 먼데 고장나면 배 타고 부품 보내요? 비행기로 기술자 보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그게 제 계산이었습니다. 나토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결국 독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서 커피를 내리고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고 라인강 위로 유람선이 지나가고 있었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피오트르 야블론스키입니다. 폴란드 국방차관. 2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나토 확장기 때 함께 일했고 제 결혼식에도 왔던 사람이죠. 오, 피오트르. 오랜만이야. 무슨 일이야? 저는 의자에 기대앉으며 물었습니다. 편안한 목소리로. 마르쿠스, 전할 소식이 있어서. 그의 목소리가 묘하게 딱딱했습니다. 응, 뭔데? 우리 전차 도입권 결정했어. 오, 드디어? 축하해. 레오파르트 몇 대로 했어? 200대, 300대.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보통 이런 좋은 소식에는 바로 대답이 나오거든요. 피오트르, 한국으로 했어.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 K2 전차, 1000대, 계약 서명했어. 커피잔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뜨거운 액체가 바지에 쏟아졌지만 저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장난하는 거지? 아니, 1000대를 한국한테. 미쳤어? 마르쿠스, 진정해. 진정은 무슨 진정? 32년이야, 32년. 우리가 얼마나 오래 파트너였는데. 폴란드 기갑 현대화 누가 했어? 내가 했잖아.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무실 밖에서 직원들이 힐끗 쳐다보는 게 느껴졌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안해서 직접 전화한 거야. 피오트르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우리도 오래 고민했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뭐가 어쩔 수 없어. 레오파르트가 K2보다 못하다고. 그 복잡한 전차가 우리 원조보다 낫다고? 성능 문제가 아니야, 마르쿠스. 그럼 뭐야? 시간이야. 그 한마디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전차가 필요해. 러시아가 코앞에 있어. 9년을 기다릴 수 없어. 그건. 한국은 일주일 후에 첫 물량 보내겠다고 했어. 뭐, 계약 서명하고 일주일 후 첫 번째 K2 48대가 출발한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일주일. 우리는 9년이라고 했는데? 거짓말이겠지. 그건 불가능해.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직접 확인했어. 피오트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원이라는 도시에 갔어. 그들 공장. 마르쿠스, 직접 보면 알아. 이건 거짓말이 아니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라인강이 보였습니다. 저 강 건너편에 우리 공장이 있습니다. 연간 18대를 만드는 공장. 일주일. 그들은 일주일 만에 48대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불가능해. 말도 안 돼. 뭔가 속임수가 있을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CEO 프란츠 밀러에게 불려갔습니다. 슈타이노프 이사. 프란츠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폴란드 건 들었나? 예, 들었습니다. 1000대야. 1000대. 우리가 50년 걸려야 만들 물량을 한국이 가져갔어. 그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체코도 협상 중이래. 루마니아도, 노르웨이도 전부 한국과 이야기하고 있다더군. 그건 자네가 동유럽 담당 아닌가? 예. 32년 경력 아닌가? 예. 그런데 왜 이 꼴이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프란츠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한국이 뭘 보여주고 다니는지 알아내. 어떻게 일주일 만에 전차를 보내겠다는 건지, 그게 진짜인지 허풍인지. 직접 가서 확인해. 직접요? 그래. 창원이라는 데 가봐. 그들 공장. 문제점 찾아내. 품질 이슈, 안전 문제, 뭐든. 폴란드한테 보여줄 증거를 가져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한국 공장에 가면 분명 뭔가 허점이 있을 거라고. 빨리빨리 문화의 대가는 품질 저하일 테니까. 그걸 찾아서 폴란드한테 보여주면 된다고. 두고 봐라, 한국.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복잡한 주제에 감히. 창밖으로 프랑크푸르트 시내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13시간 후면 인천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창원까지 이동하면 되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K2 전차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재원, 성능, 가격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공격 포인트를 찾았습니다. 120mm 활강포, 우리 에로 15보다 짧네. 복합 장갑, 검증 안 된 거잖아.
자동 장전, 고장나면 어쩌려고. 메모장이 빼곡하게 채워졌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충분해. 이 정도면 충분히 깔 수 있어.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 레오파르트를 복사해서 전차를 만든 나라. 그리고 지금 우리 시장을 빼앗으려는 나라. 두고 봐. 저는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직접 증명해 주지. 13시간 후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여전히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는 창원에 도착하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인천공항에서 KTX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논밭 산, 그리고 또 아파트 단지. 독일과는 확실히 다른 풍경이었죠. 작은 나라야.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독일보다 작습니다. 그런 나라가 전차를 만든다고요. 웃기는 일이죠. 땅덩어리도 작고 자원도 없고 전쟁 중인 분단국가가. 하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 했습니다. 기차가 빨랐습니다. 서울에서 창원까지 2시간 반. 독일이었으면 4시간은 걸렸을 거예요. 빠르긴 빠르네. 그래봤자 기차일 뿐이지만 창원역에 도착했을 때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슈타인호프 이사님이시죠? 젊은 한국인이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단정한 정장, 깔끔한 헤어스타일, 명함을 건넸습니다. 현대로템 유럽사업팀 이준혁 과장입니다. 김도연 전무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아들며 글을 훑어봤습니다. 김도연 전무? 네, 유럽 총괄이십니다. 공장에서 직접 안내해 드릴 겁니다. 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 독일 차가 아니라는 게 눈에 거슬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공장까지 얼마나 걸리죠? 15분이면 됩니다. 창밖으로 창원 시내가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큰 도시였습니다. 고층 건물들, 넓은 도로, 공장 굴뚝들. 여기가 한국 방산의 심장입니다. 이준혁이 설명했습니다. 현대로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다 여기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중도는 인상적이었습니다. 독일 방산은 전국에 흩어져 있거든요. 미넨, 뒤셀도르프, 카셀. 부품 하나 조달하려면 트럭이 독일 전역을 돌아다녀야 합니다. 여기선 부품 조달이 빠르겠군요. 네. 대부분 30분 거리 안에 있습니다. 30분. 우리는 부품 하나 받는데 일주일이 걸리는데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첫인상은 솔직히 별로였습니다. 건물이 낡아 보였거든요.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오래된 철문. 독일 공장의 반짝이는 외관과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여기가 메인 공장입니다.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실망하셨죠? 아니 괜찮습니다. 다들 그래요. 겉은 별로지만 안은 다릅니다. 철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거대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축구장 10개는 들어갈 것 같은 크기. 천장에는 대형 크레인이 줄지어 있었고 바닥에는 레일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레일 위에 전차들이 있었습니다. K2 흑표. 한국이 자랑하는 최신의 전차. 검은색 위장 도색이 된 철갑 덩어리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게 다 K2입니까? 네. 지금 보이는 것만 48대입니다. 48대. 저쪽 라인에 32대 더 있고요. 두 번 공장에 64대가 조립 중입니다. 저는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48 더하기 32 더하기 64점. 144대. 지금 이 순간 이 공장에만 144대의 전차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연간 생산량이 얼마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풀가동하면 280대입니다. 280대. 독일은 18대. 15배.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슈타인호프 이사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50대 초반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흰 셔츠에 넥타이, 부드러운 미소. 김도연입니다. 유럽 총괄 맡고 있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이 거칠었습니다. 사무직치고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손이 거치시네요. 아, 원래 생산직 출신이라서요. 20년 전엔 저도 용접했습니다. 생산직 출신이 전무까지.
독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생산직이 임원이 된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놀라셨죠? 김도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280대라는 숫자요. 솔직히, 네. 저희도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그가 공장 안쪽으로 걸으며 설명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연간 50대가 한계였어요. 하지만 계속 투자했습니다. 라인 증설, 자동화, 인력 교육. 그렇게 280대까지 올렸죠. 10년 만에 5배 이상. 네. 느리면 죽으니까요.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북쪽에 적이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일주일 안에 전차가 필요해요. 9년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일주일. 그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생산 라인을 따라 걸었습니다. 용접 로봇이 불꽃을 튀기고 있었습니다. 크레인이 포탑을 들어 올렸고 기술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24시간 가동입니까? 네, 3교대입니다. 3교대?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 오후 4시부터 자정부터 아침 8시. 공장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독일은 1교대입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 주말은 쉬고 휴가는 길게. 노동자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죠. 하지만 다들 알고 있어요. 김도연이 멈춰 섰습니다. 저 전차 하나가 누군가의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걸. 그래서 버티는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에게 3교대 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노조가 파업하겠죠. 언론이 난리칠 거고 정치인들이 비난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는 다릅니다. 그들은 왜 힘든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듦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게 차이인가? 라인 끝에 완성된 전차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저게 이번 주 폴란드행 물량입니다. 김도연이 말했습니다. 48대. 내일 출발합니다. 내일요? 네. 계약 서명 후 일주일째 됩니다. 일주일. 피오트르가 말했던 게 진짜였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뭐가요? 일주일이요. 우리는 계약하고 첫 납품까지 9년 걸립니다. 부품 조달, 생산, 테스트, 운송. 9년이요. 근데 당신들은 일주일이라고요? 김도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9년이면 전쟁이 끝나요. 이기든 지든. 그러니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비결은 없습니다. 그가 창고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재고가 있어요. 완성품은 아니지만 주요 부품은 미리 만들어 둡니다. 계약이 들어오면 조립만 하면 되죠. 재고를 쌓아둔다고요? 그건 비용 낭비 아닙니까? 전쟁에서 지는 것보다는 싸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독일은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부품을 주문합니다. 재고는 비용이니까요. 효율적이죠. 평화로울 때는. 하지만 전쟁이 나면 9년을 기다리라고 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그 꼴을 당했죠. 레오파르트 달라고 아우성쳤는데 우리는 없다고 했습니다. 재고가 없으니까요. 이제 첫 번째 신기록이 이해되시나요? 김도연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해하기 싫었지만 공장 투어는 계속됐습니다. 조립 라인, 도장 라인, 테스트 구역. 모든 곳이 분주했습니다. 기술자들이 뛰어다니고 기계가 쉴 새 없이 돌아갔죠. 저쪽은 뭡니까?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야외 공터에 전차 몇 대가 서 있었고 군복 입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아, 실사격 테스트장입니다. 김도연이 설명했습니다. 출고 전 모든 전차가 여기서 실사격 테스트를 받아요. 통과해야 납품됩니다. 모든 전차요? 샘플링이 아니고? 네, 전부 다요. 독일은 샘플링 테스트를 합니다. 100대 중 5대만 실사격. 나머지는 서류 검사로 끝내죠. 효율적이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전부 다 비용이 엄청나겠군요. 그렇죠. 하지만 불량품 하나가 전장에서 터지면 병사가 죽습니다. 그게 더 비싸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병사의 목숨.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병사 이야기를 자주 할까요? 독일에서는 그런 말 잘 안 합니다. 전차는 제품이고 납품하면 끝이에요. 그 뒤에 무슨 일이 생기든 우리 책임이 아니죠. 가서 보시겠어요? 김도연이 물었습니다. 그래요. 테스트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가니 K2의 크기가 실감났습니다. 55톤의 강철 덩어리.
레오파르트이보다 15톤 가볍지만 그래도 거대했습니다. 저게 55톤입니까? 작아 보이는데 컴팩트하게 설계했습니다. 한반도 지형에 맞게요. 한반도 지형. 산이 많고 다리가 좁아요. 70톤짜리는 다리 건너다 무너뜨립니다. 그 말에 저는 움찔했습니다. 레오파르트 EH7은 70톤입니다. 폴란드 다리 중 70톤을 버틸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요?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갑자기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삐빅, 삐빅, 삐빅. 테스트 중이던 전차에서 빨간불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뭡니까? 고장이네요. 김도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유압 개통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약점이 나왔다. 역시 품질 문제가 있구나. 어떻게 하죠? 본사에 연락해야 합니까? 아니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김도연이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30초쯤 지났을까? 어디선가 사람들이 뛰어왔습니다. 주황색 조끼를 입은 기술자 4명. 공구 상자를 들고 전차를 향해 전력 질주했습니다. 그들은 전차에 올라탔습니다. 한 명이 해치를 열고 안으로 들어갔고 나머지 3명이 외부 패널을 열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1분. 기술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부품을 빼고 새 부품을 끼우고 볼트를 조였습니다. 3분. 한 명이 뭔가를 소리쳤습니다. 한국어라 알아듣지 못했지만 다른 기술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분. 패널이 닫혔습니다. 기술자들이 전차에서 내려왔습니다. 7분. 엔진이 다시 걸렸습니다. 우르릉 하는 소리와 함께 전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8분. 경고등이 꺼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수리 완료입니다. 김도연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지금 몇 분 걸린 겁니까? 8분이요. 8분. 고장 발생부터 수리 완료까지 8분. 저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이면 얼마나 걸립니까? 김도연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5주 정도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폴란드한테 들었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독일에서 레오파르트가 고장나면 현지 부대는 본사에 보고합니다. 본사는 기술팀에 연락하고 기술팀은 일정을 잡습니다. 출장 승인, 부품 주문, 운송. 그렇게 3주. 그리고 기술자가 도착해서 수리하는데 2주. 총 5주. 운이 좋으면 5주고 부품 재고가 없으면 3개월도 걸립니다. 저희는 8분이면 됩니다. 김도연이 말했습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하다고 폴란드한테 말했는데 솔직히 과장이었어요. 대부분의 고장은 30분 안에 고칩니다. 어떻게요? 현지에 기술자를 배치합니다. 부품도 미리 보내놓고요. 고장나면 바로 고치죠. 그게 가능합니까? 비용은 우리가 부담합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판매 가격에 AS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계약 기간 동안 모든 수리는 무상입니다. 기술자 인건비, 부품비, 출장비, 전부요. 이건 말이 안 됐습니다. 독일은 AS를 별도로 청구합니다. 기술자 출장비만 하루 5천 유로, 부품은 또 따로. 수리 한 번에 10만 유로 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무상, 적자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이익이에요. 김도연이 설명했습니다. 고객이 만족하면 다음에도 우리를 찾습니다. 폴란드가 1000대 계약한 것도 그래서예요. K9 자주포 AS가 좋았거든요. 그래도 슈타이노프 이사님,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전차는 제품이 아닙니다. 약속이에요. 우리는 전차를 파는 게 아니라 당신의 병사를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파는 겁니다. 8분 수리는 그 약속의 일부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2년간 이 업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전차는 제품이 아니라 약속.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공장 구내식당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소박한 공간이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 스테인리스 테이블. 독일 회사 임원 식당과는 비교할 수 없이 허름했죠. 식사가 좀 부실할 수 있습니다. 김도연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음식은 의외로 맛있었습니다. 불고기,
된장찌개, 반찬 여러 가지. 배가 고팠던 저는 순식간에 비웠죠. 맛있게 드셨네요. 네, 의외로. 맛있어서요? 솔직히 말하면, 네. 김도연이 웃었습니다. 독일 분들 처음에는 다 그래요. 한국 음식 별로라고 생각하다가 먹어보면 빠지죠.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솔직히 여쭤볼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빠른 건 인상적입니다. 8분 수리, 일주일 납품. 대단해요. 하지만 부품 조달은 어떻게 합니까? 무슨 말씀이시죠? 현지에서 고장 났는데 부품이 없으면 한국에서 부품 보내는 데만 몇 주 걸릴 텐데요. 김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답을 보여드리죠. 물류 창고로 갔습니다. 거대한 건물이었습니다. 공장 건물보다 더 컸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선반이 천장까지 닿아 있었고 수만 개의 부품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메인 물류 센터입니다. 엄청나군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김도연이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세계 지도가 떴습니다. 여러 곳에 점이 찍혀 있었죠. 폴란드 바르샤바,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노르웨이 오슬로, 호주 시드니. 이 점들이 뭔지 아시겠어요? 해외 물류 거점. 네, 정확합니다. 그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폴란드 계약이 확정되자마자 바르샤바에 창고를 열었습니다. 주요 부품 500종 이상 비축해놨어요. K2 한 대를 완전히 재조립할 수 있는 양입니다. 계약하자마자 전차가 도착하기 전에요. 전차 없이 부품만 먼저 보낸 거죠. 이건 상식 밖이었습니다. 독일은 계약하면 전차부터 보냅니다. 부품. 고장나면 그때 보내면 되죠. 미리 보내봤자 창고비만 나가니까요. 그래서 부품 도착이 얼마나 걸립니까? 폴란드 기준 24시간입니다. 24시간. 바르샤바 창고에 있으면요. 없는 부품이면 한국에서 공수하는데 그래도 일주일이면 됩니다. 일주일. 항공 화물이요. 급하면 전세기 띄웁니다. 저는 멍해졌습니다. 전세기까지? 네. 비용은 우리가 부담합니다. 적자잖아요, 그건. 전장에서 전차가 멈추면 병사가 죽어요. 전세기 비용이랑 병사 목숨이랑 뭐가 더 비쌉니까? 또 그 말이었습니다. 병사 목숨.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독일은 부품 조달에 최소 6개월 걸립니다. 재고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년.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방산업체가 다 그러니까. 하지만 한국은 일주일. 이게 신기록 3번째입니다. 김도연이 말했습니다. 첫 번째가 일주일 납품, 두 번째가 8분 수리, 세 번째가 일주일 부품 조달. 어떠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김도연이 다른 건물로 안내했습니다. 기술지원센터라고 적힌 간판이 보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고 있었죠. 여기가 뭡니까? 24시간 기술지원센터입니다. 24시간. 네. 고객이 전화하면 바로 받습니다. 시간대 상관없이. 김도연이 한 직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뭔가를 조작했습니다. 지금 폴란드 부대에서 연락 온 게 하나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어요?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폴란드어였지만 통역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K9 자주포 3번 차량 조준 장치 이상 있습니다. 그러자 한국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 공유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모니터에 화면이 떴습니다. K9 자주포 내부 계기판이었습니다. 왼쪽 아래 스위치 보이시죠? 그거 3초간 누르세요. 네, 눌렀습니다. 이제 다시 조준해보세요. 잠시 후. 됩니다. 고쳐졌어요. 다행입니다. 혹시 또 문제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통화가 끝났습니다. 지금 뭔 겁니까? 원격 지원이요. 김도연이 설명했습니다. 모든 K9, K2에 통신 모듈이 있습니다. 현지 부대가 연락하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태를 확인하고 원격으로 해결해 줍니다. 소프트웨어 문제만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하드웨어는 직접 가야죠. 하지만 고장의 60%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원격으로 해결되면 굳이 사람 보낼 필요 없잖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원격 지원. 독일에도 시스템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안 써요. 고객이 전화하면 이메일로 보내세요라고 합니다. 이메일 회신은 3일 후. 그게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실시간. 이게 전쟁이에요. 김도연이 말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이메일 회신 3일 기다리라고 할 수 없잖아요. 오후 3시. 또 다른 건물로 이동했습니다. 건물 간판에 기술 문서센터라고 적혀 있었죠. 여긴 뭡니까? 매뉴얼 만드는 곳이에요. 매뉴얼? 네. 정비 매뉴얼, 운용 매뉴얼, 교육 자료. 다 여기서 만듭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컴퓨터 앞에서 작업하고 있었고, 벽에는 각국 국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노르웨이, 호주. 매뉴얼을 현지어로 번역합니다. 김도연이 설명했습니다. 폴란드에는 폴란드어, 루마니아에는 루마니아어, 노르웨이에는 노르웨이어로. 모든 나라에? 네. 계약하면 바로 번역 시작합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독일은 영어로만 매뉴얼을 제공합니다. 현지어 번역 안 합니다. 영어 못 읽으면 어쩔 수 없지. 그게 우리 입장이었습니다. 폴란드 병사들이 영어를 다 읽을 수 있습니까? 김도연이 물었습니다. 글쎄요. 장교들은. 병사들은요? 18살, 19살 징집병들이 영어 매뉴얼 읽고 전차 정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동유럽 징집병 대부분은 영어를 못합니다. 매뉴얼 읽으라고 해봤자 그림만 보는 수준이죠. 그래서 저희는 현지어로 번역합니다. 김도연이 창고 쪽으로 걸으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지만 필수입니다. 병사가 매뉴얼을 이해 못하면 전차를 제대로 다룰 수 없으니까요.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선반에 책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두꺼운 바인더들. 각 바인더에 언어별로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게 K2 매뉴얼 풀세트입니다. 김도연이 바인더 하나를 꺼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정비 매뉴얼 23권, 운용 매뉴얼 8권, 교육 자료 5권, 총 36권. 합치면 82kg입니다. 82kg? 저는 바인더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이걸 번역한다고요? 네, 폴란드어로 번역 완료했습니다. 얼마나 걸렸습니까? 일주일이요. 저는 바인더를 놓칠 뻔했습니다. 일주일에 82kg를? 네. 번역팀 40명이 24시간 교대로 작업했습니다. 40명. 24시간. 일주일. 이건 인간의 한계를 넘는 작업이었습니다. 82kg 분량의 기술 문서를, 전문 용어 가득한 매뉴얼을. 일주일 만에. 왜요?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김도연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슈타인호프 이사님, 전장에서 병사가 매뉴얼을 읽습니다. 전차가 고장났어요. 적 포탄이 날아오고 있어요. 그 순간 매뉴얼이 영어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병사는 죽습니다. 매뉴얼을 읽지 못해서, 영어를 몰라서, 우리가 번역을 안 해서.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병사의 어머니한테 뭐라고 할 겁니까? 번역할 시간이 없었어요라고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32년간 방산업계에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매뉴얼은 그냥 서류였습니다. 계약 조건 맞추려고 제공하는 것. 병사가 실제로 읽을 거라고는 생각 안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신기록 5번째 보여드릴까요? 김도연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놀랄 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틀렸습니다. 교관단 파견입니다. 교관단. 네. 저희는 장비가 도착하기 전에 교관단을 먼저 보냅니다. 장비보다 먼저요? 일주일 전에요. 교관단이 가서 현지 병사들을 미리 교육합니다. 이론, 시뮬레이션, 기본 조작. 장비가 도착하면 바로 실습할 수 있게요.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보통 장비 먼저 보내고 나중에 교관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이죠. 하지만 비효율적입니다. 김도연이 설명했습니다. 장비가 먼저 도착하면 뭐합니까?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장비는 창고에 처박히고 교관 올 때까지 몇 달 기다리죠. 독일이 그렇잖아요? 맞았습니다. 레오파르트 납품하고 교관 보내는데 2년 걸린 적도 있습니다. 그 사이 전차는 창고에서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었죠. 저희는 반대로 합니다. 김도연이 말했습니다. 교관이 먼저 갑니다.
병사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장비가 도착하는 날, 병사들이 직접 운전해서 부대로 가져갑니다. 첫날부터 운전을? 네, 첫날부터요. 그게 가능하도록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신기록 5번째. 교관단을 장비보다 먼저 보낸다. 상식 밖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왜요? 저는 또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돈도 안 되는 일인데. 김도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손이 무기가 되어야 장비가 의미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좋은 전차도 다룰 줄 모르면 고철 덩어리예요. 병사의 손이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비보다 사람을 먼저 준비시킵니다. 그 말에 저는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손이 무기가 되어야 장비가 의미 있다. 평생 방산 일을 하면서 이런 철학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공장 옥상에서 창원 시내를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공장 굴뚝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김도연이 커피 2잔을 들고 왔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솔직히, 네. 저는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대단합니다. 일주일 납품, 8분 수리, 일주일 부품 조달, 일주일 매뉴얼, 교관단 선파견, 5개 신기록. 우리는 하나도 못합니다. 하실 수 있어요. 뭐라고요? 독일도 하실 수 있다고요. 김도연이 난간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옛날 독일은 이랬잖아요. 옛날? 1980년대요. 제가 자료 찾아봤습니다. 레오파르트의 전성기 때 독일은 연간 300대 이상 생산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빨랐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300대. 아버지가 자랑하시던 숫자. 그때 독일이 지금 저희 롤모델이에요. 김도연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K1 전차 만들 때 독일한테 기술을 배웠습니다. 레오파르트 기술을 도입해서 K1을 만들었죠. 선생님이 독일이에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선생님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연간 300대가 18대로 쪼그라든 이유. 5주 걸리는 수리, 9년 걸리는 납품, 영어만 제공하는 매뉴얼, 평화 때문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냉전이 끝나고 전쟁이 없어지고 다들 안심했습니다. 군축하고 비용 줄이고 효율화하고 그렇게 30년이 지났죠. 그렇죠. 김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그 30년 동안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북쪽에 적이 있으니까요. 평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투자하고 계속 훈련하고 계속 준비했습니다. 저는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공장에서 자랑스럽게 레오파르트를 가리키던 모습, 세계 최고라고 말하던 목소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저도 모르게 입이 열렸습니다. 독일 전차는 세계 최고다. 이 자존심을 지켜라. 그게 유언이었습니다. 김도연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32년간 그 약속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서 깨달았어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건 최고가 아니었어요. 최선이었습니다. 병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아버지 시대 독일이었고, 그게 지금 한국입니다. 김도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슈타인호프 이사님. 네,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김도연이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바인더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K2 전차 전체 회로도입니다.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회로도요? 네, 전기회로, 유압회로, 통신회로, 전부 다 있어요. 왜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까? 김도연이 바인더를 제 앞에 놓았습니다. 드리려고요. 뭐라고요? 폴란드에도 드렸습니다. 루마니아에도요. 전차 사시는 모든 나라에 드려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회로도, 이건 핵심 기밀입니다. 전차의 모든 비밀이 담긴 문서. 이걸 공개하면 경쟁사가 복제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유출됩니다. 기술 유출 아닙니까? 그렇죠. 김도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야전에서 병사가 직접 수리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 기술자가 갈 때까지 기다리면 죽습니다. 그래도 회로도까지. 슈타인호프 이사님.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기술과 병사 목숨 중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독일은 절대 회로도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기술 유출 우려 때문에 고객이 아무리 요청해도 안 줍니다. 고장나면 우리 기술자 부르세요. 그게 우리 정책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저희 기술이 대단한 거 아닙니다. 김도연이 말했습니다. 누가 베끼면 더 좋은 거 만들면 되죠.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우리 전차를 쓰는 병사가 살아남는 겁니다. 저는 바인더를 바라봤습니다. 82kg짜리 매뉴얼, 회로도 전체 공개, 8분 수리, 일주일 납품.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병사의 목숨. 그게 한국 방산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왜 폴란드가 당신들을 선택했는지, 왜 32년 파트너를 버렸는지. 배신이 아닙니다. 김도연이 말했습니다. 선택입니다. 병사를 살리는 선택.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장을 나서면서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공장 불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24시간 돌아가는 생산 라인, 3교대 근무하는 노동자들, 병사를 살리기 위해 밤을 새는 사람들.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아내 아버지 사진이 있었죠. 젊은 시절 공장 앞에서 찍은 사진. 아버지,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건 자존심이 아니었어요. 장인 정신이었어요. 병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진짜 독일 방산의 정신이었던 거죠. 사진 속 아버지가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배우겠습니다. 저는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면 이사회에서 말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그리고 다시 찾아야 할 것을. 한국이 없는 세상은 지옥입니다. 하지만 한국한테 배우면 우리도 천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밤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네온사인, 24시간 편의점, 아직도 불이 켜진 공장들. 이 나라는 잠을 안 자는군요. 제가 중얼거리자 운전하던 이준혁이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은 밤이 없는 나라예요. 특히 여기 창원은요. 방산 클러스터라서 24시간 돌아갑니다. 24시간.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녁 6시면 공장이 멈추고 주말이면 도시 전체가 조용해지는 나라. 그게 독일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멈추면 죽으니까요. 이준혁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세대는 전쟁을 겪었어요. 아버지 세대는 폐허에서 시작했고요. 멈추면 굶어 죽는다. 그게 한국 사람들 DNA에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독일도 전쟁을 겪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폐허가 됐죠. 하지만 70년이 지나면서 그 기억은 희미해졌습니다. 평화에 익숙해졌고 여유에 젖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휴전 상태.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는 전쟁. 그래서 그들은 멈출 수 없는 겁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이준혁이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걸 배웠습니다. 또 오세요. 다음엔 K9 자주포 공장도 보여드릴게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거웠습니다. 배운 것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 이사회가 받아들일까? 32년간 독일 최고라고 외치던 사람이 갑자기 한국한테 배우자고 하면 다들 뭐라고 할까?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3시간의 비행.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창원에서 본 것들. 280대 생산 라인. 8분 수리. 82kg 매뉴얼. 회로도 공개.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독일 방산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고백이었습니다. 뒤셀도르프에 도착한 다음 날,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12명의 임원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CEO 프란츠 밀러가 정면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 CFO, COO, 각 부문 총괄들이 자리했습니다. 슈타인호프 이사, 한국 출장 결과를 보고해 주시죠. 프란츠가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한국이 없는 세상은 지옥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뭐라고요? 프란츠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가 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창원 공장 사진이 떴습니다. 우리가 9년 걸리는 일을 한국은 일주일 만에 합니다. 일주일? 네. 계약 후 일주일 만에 첫 번째 전차 48대가 출발합니다. 우리는 부품 주문하는 데만 6개월 걸리는데요. 임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과장이겠죠. 누군가 말했습니다. 직접 봤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280대. 그게 한국의 연간 생산량입니다. 우리는 18대, 15배 차이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수리 장면 사진. 고장이 났습니다. 유압 개통 문제. 우리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본사에 보고하고 기술팀 일정 잡고 출장 승인 받고 부품 주문하고 5주 걸립니다. 운 좋으면 5주, 부품 재고 없으면 3개월. 저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스톱워치 사진. 한국은 8분 걸렸습니다. 8분. 프란츠가 되물었습니다. 네, 8분. 고장 신호가 뜨자마자 기술자 4명이 달려왔습니다. 부품 교체하고 테스트하고 재가동. 8분 만에 끝났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매뉴얼 번역. 우리는 영어로만 제공하죠. 현지 병사가 영어 못 읽으면 그건 그들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슬라이드가 바뀌었습니다. 82kg 바인더 사진. 한국은 82kg 분량의 매뉴얼을 현지어로 번역합니다. 폴란드어, 루마니아어, 노르웨이어. 계약 후 일주일 만에요. 번역팀 40명이 24시간 교대로 작업해서. 왜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병사가 매뉴얼을 읽지 못하면 죽으니까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전장에서 전차가 고장났어요. 적 포탄이 날아오고 있어요. 매뉴얼을 펼쳤는데 영어예요. 그 병사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죽습니다. 매뉴얼을 읽지 못해서. 우리가 번역을 안 해서.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회로도 바인더 사진. 그리고 이게 가장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한국은 전차 회로도를 전부 공개합니다. 회로도를? 프란츠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건 미친 짓이에요. 기술 유출이잖아. 저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담당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술과 병사 목숨 중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저는 프란츠를 바라봤습니다. 야전에서 병사가 직접 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기술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회로도를 줍니다. 기술이 유출되면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그 전차를 쓰는 병사가 살아남는 겁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끄고 임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버지는 1980년대 레오파르트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때 독일은 연간 300대 이상 생산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빨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았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아버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독일 전차는 세계 최고다. 이 자존심을 지켜라. 사진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32년간 저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임원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건 자존심이 아니었습니다. 장인 정신이었습니다. 병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아버지 시대 독일이었고, 그게 지금 한국입니다. 프란츠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복잡했습니다. 우리는 그 장인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평화에 안주했고, 효율에 집착했고, 비용을 줄이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그 사이에 한국은 우리를 추월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한국이 없는 세상은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없으면 나토 동맹국들은 9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전쟁은 9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회의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프란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슈타이노프 이사, 우리더러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저는 기다렸던 질문이었습니다.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첫 번째, 한국과 싸운다. 가격 경쟁, 마케팅 공세, 정치적 로비. 그래서 어떻게든 시장을 지킨다. 임원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익숙한 방식이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길 수 없습니다. 고개 끄덕이던 사람들이 멈췄습니다. 우리가 1대 만들 때 한국은 15대를 만듭니다. 우리가 9년 기다리라고 할 때 한국은 일주일 만에 보냅니다. 가격으로도, 속도로도, 서비스로도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두 번째 선택. 한국에게 배운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배운다고요? 누군가 반문했습니다. 네, 배웁니다. 그들이 어떻게 280대를 생산하는지, 어떻게 8분 만에 수리하는지, 어떻게 일주일 만에 납품하는지 배워서 우리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프란츠가 물었습니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였으니까요. 저는 아버지 사진을 들었습니다. 1980년대 독일은 연간 300대를 만들었습니다. 한국보다 많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빨랐습니다. 우리에게 그 DNA가 있습니다. 잃어버렸을 뿐이지 없어진 게 아닙니다. 프란츠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한독 공동개발을 제안합니다. 저는 준비한 문서를 꺼냈습니다. 한국은 속도가 있고 우리는 기술이 있습니다. 한국은 생산력이 있고 우리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경쟁하면 우리가 지지만 협력하면 둘 다 이깁니다. 문서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현대로템 김도연 전무와 이야기했습니다. 그쪽도 관심 있다고 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독일 브랜드의 가치를 아니까요. 프란츠가 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읽었습니다. 한독 공동개발 전차, 레오파르트의 화력과 장갑, K2의 기동성과 생산성, 둘을 합치면 세계 최고가 됩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생산 시스템입니다. 한국의 스문의 시간 3교대, 재고 비축, 현지 물류 거점. 이걸 배우면 우리도 일주일 납품이 가능합니다. 프란츠가 문서에서 눈을 떼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슈타인호프 이사. 네, 솔직히 말해주시오. 이게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독일 전차는 세계 최고다. 이 자존심을 지켜라. 저는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32년간 저는 그 말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자존심을 지키는 건 남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최고에게 배워서 더 나아지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40년 전에 우리한테 배웠습니다. 레오파르트 기술을 가져가서 K를 만들었죠. 그리고 지금 그들은 우리를 앞질렀습니다. 저는 임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울 차례입니다.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진짜 자존심입니다. 프란츠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과 협의를 시작하시오. 구체적인 조건은 나중에 논의하고 일단 가능성을 타진해 보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아버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공장 앞에서 찍은 사진. 레오파르트 1 앞에서 자랑스럽게 웃고 있는 아버지. 아버지. 저는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한국에 갔다 왔어요. 창밖으로 뒤셀도르프의 밤이 보였습니다. 조용한 거리, 꺼진 공장 불빛, 평화로운 독일의 밤. 아버지가 자랑하시던 300대, 한국은 280대 만들고 있더라고요. 거의 따라잡았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추월했어요. 사진 속 아버지가 웃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어요. 우리 기술 베껴간 놈들이 감히 그렇게 생각했죠. 저는 손으로 사진 액자를 만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들은 베낀 게 아니라 배운 거였어요. 그리고 더 발전시켰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그들은 지키고 있었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건 자존심이 아니었어요. 장인정신이었어요. 병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빠르게, 정확하게, 책임지는 것. 사진 속 아버지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정신을 한국이 이어받았어요. 이제 제가 다시 배워올 거예요.
아버지 시대의 독일을 되찾을 거예요. 저는 사진을 들어 이마에 갖다 댔습니다. 약속할게요, 아버지. 독일 전차를 다시 세계 최고로 만들 거예요. 한국과 함께.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라인메탈 기술팀 5명이 함께였죠. 한국의 생산 시스템을 배우러 온 겁니다. 김도현 전무가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오셨네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배우러 왔습니다. 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환영합니다. 김도현이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랑 표정이 다르시네요. 그때는 약점을 찾으러 왔죠. 지금은 강점을 배우러 왔습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솔직하시네요. 한국 사람들한테 배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차를 타고 창원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빠르게 달리는 KTX, 24시간 돌아가는 공장, 밤에도 불이 켜진 도시. 아름답네요. 저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뭐가요? 김도연이 물었습니다. 이 나라가요. 잠들지 않는 나라, 멈추지 않는 나라.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독일이 아름답습니다. 정밀함, 품질, 장인정신. 그게 우리가 배우고 싶은 거예요. 서로 배우면 되겠네요. 그렇죠. 창원에 도착했습니다. 공장 앞에 섰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풍경.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시작할까요? 김도연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시작하죠. 공장 문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2년간 독일 방산업계에서 일했습니다. 독일이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창원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자는 남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배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한국은 40년 전에 독일한테 배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졌습니다. 이제 독일이 한국한테 배울 차례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성장입니다. 한국이 없는 세상은 지옥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있는 세상은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 가면요. 지금까지 독일 라인메탈 임원이 창원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9년 걸리던 독일, 일주일이면 충분한 한국. 우리가 만든 기적입니다.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세계가 인정한 대한민국, 더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